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일단 12월 첫 거래일 오름세로 양대지수 흘러가곤 있지만 변수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미국의 파월 의장은 이 테이퍼링의 속도를 높일 수 있음을 시사했고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아직도 확인해야 될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올해 마지막 12월 어떻게 전략 꾸려가면 좋을지 그에 대한 조언 얻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SK증권 최석원 지식서비스 부문장 지금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커져버린 상황이라서 고민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일단 시장 좀 진단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오늘은 오르고 있습니다만 네. 이걸 계속 이렇게 갈 수 있다고 믿어도 될지 아니면 단지 일시적 반등이라고 여기고 그에 따른 전략 수정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여러 변수들이 있는데 이걸 좀 두 개로 크게 나눠보면 네. 한편으로는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말하자면 결국은 기업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유동성이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얼마나 더 들어올 수 있을 만한 환경이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좀 대별을 해보면 사실 9월, 10월 달에 바로 이 자리였던 것 같은데 제가 나와서 말씀드릴 때 좀 불편했던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네, 기억납니다. 유동성이 좀 줄어드는 상황. 뭐 경제는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어쨌든 뭐 이렇게 해소가 되면서 갈 수 있는데 유동성이 나빠지는 상황이고 이게 충분히 적응이 되고 나면 한 연말쯤 되면 오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다가 이제 우리가 경제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가 나타났죠. 돌발악재가 나타났어요. 그렇죠. 이게 저희도 뭐 예상을 잘 못했고 뭐 이 부분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지금으로서도 좀 불확실해요. 이제 그게 지금 제일 2주 큰 보면 조금 그림이 그렇습니다. 나올까요? 그래서 뭐 그 2주 후에 나올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예단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생각해 보면 유동성과 이 경제적 상황이라는 게 다 별로 우리한테 안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어제의 급락과 오늘 급등 같은 이런 어찌 보면 좀 쏠림이죠. 그리고 네. 수급적인 문제도 물론 좀 엮여져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반복될 수도 있고 사람들이 한 가지 이슈를 놓고 그거에 대해서 반응이 굉장히 과민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뭐 이런 상황에서 지수를 전망한다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저희는 어쨌든 그 한 2,900 정도는 쉽게 깨지는 않을 거다 생각을 했는데 네. 이 요인으로 인해서 조금 더 밑을 열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하단은 그러면 어느 선까지? 하단은 어제도 우리가 봤지만 그 패닉 셀링이 나올 만한 상황이 연출이 된다면 뭐 한 2,700까지도 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 지표로 볼 때 정말 좀 심하게 떨어질 때 얘기인 거고 네.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은 지금 형성되고 있는 2,900선 이거를 전후로 해서 한 100포인트 정도 선 수준이 중심선이 되지 않을까. 완전한 그런 모멘텀도 없다. 대신에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뭔가 내가 단기적인 거를 맞추려고 해도 네. 단기적으로 맞추기 굉장히 어려운 시장일 거다. 그렇죠. 그래서 변동성이 크다는 생각을 갖고 이제 접근하는 게 좋은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악의 사태에 대한 대비가 될까요? 그러면 오미크론 사태가 확산될 경우 그 변수를 지금은 조금은 대비를 해야 될지 궁금하네요. 그렇죠. 사실 이제 오미크론을 비롯해서 지금으로부터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생긴다는 건 네.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우리가 그거에 취약해진 구조라고 봐야 돼요. 물론 백신 접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주 나쁘게 이게 전개될 거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나쁘다는 말씀이냐면 네. 우리가 처음에 그러니까 작년 3월이죠. 문제가 발생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이 재확산이라고 그러죠. 그런 재확산이 나타날 때는 쓸 돈도 많았고 네. 물가도 상대적으로는 좀 안정적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하시죠. 근데 지난번부터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확산이 될 때부터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기 시작한 거냐면 물가가 너무 높으니까 뭐 더 이상 통화정책적 여력도 줄어들고 네. 사실 물가라는 게 통화정책뿐만으로 오는 게 아니라 재정을 많이 쓰는 거로 온단 말이죠. 이제 그 상황에서 공급 측의 어떤 그 이슈, 병목 현상이라는 게 더 장기화될 수 있다면 사실은
이제 그때에 비해서는 정책을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상황이 나빠져도 이거를 대응할 수 있는 정부의 여력이라는 게 이전보다 많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대도 그렇고 절대적인 위험 수준으로 보면 과거에 우리 백신 없을 때 뭐 치료제 없을 때보다는 뭐 당연히 나아졌지만 네. 어떤 충격이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한 대응 능력은 정부 입장에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걸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도 뭐 별일 아니면 제일 좋겠죠. 근데 그렇죠. 만약 별일일 경우에는 생각보다는 좀 조정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마음이 편한 의사결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이번이 처음이 아니니까 학습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을 미국 쪽에서 어떻게 진단하고 그리고 긴축의 속도를 조절하는지도 또 다른 변수가 될 것 같은데, 부 원장님. 일단은 긴축 시간표 이야기 먼저 해볼게요. 일단 어제 상황을 보면은 아직 파월 의장도 확답을 줄 수는 없겠지만 오미크론 변수로 늦추지는 않을 것 같다는 뉘앙스가 강해서요. 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요? 뭐 굳이 이 말씀을 드리자면 뭔가 하여튼 확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네네. 그러니까 오미크론 변수라는 거가 불거지기 전에 아마 연설을 준비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대로 간 연설 거다. 내용을. 그러니까 기본적인 틀은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 오미크론이라는 게 사실은 말씀드렸듯이 나쁠 수도 있지만 뭐 잘 풀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 2주간의 어떤 그 기간 동안에 살펴보겠다는 뜻이 강한 것 같고 그거를 이렇게 제쳐두고 보면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물가 상승이 일시적인 것 같지 않다라고 한 발 뒤로 물러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라는 게 지금까지는 아주 끊임없이 일시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들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일시적이라는 게 그럼 과연 얼마 정도일 것이냐. 그런데 아마도 내년도 중반 정도까지 물가 상승률이 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이후에 떨어질 걸 확신했다가 네. 그 확신이 줄어든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다 보니 이제 긴축의 시계는 조금 빨라진다고 보는 게 일단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오미크론이 나쁘더라도 뭐 이러면 정책을 더 쓸 수 있고 뭐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또 이렇게 두 개가 상쇄되면서 시장은 괜찮을 수 있을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네. 지금 큰 흐름은 어쨌든 이 연준 입장에서는 긴축은 기회가 되면 해야 되겠다는 입장으로 가 있기 때문에 더 미룰 수 없다. 예, 자칫 잘못하면 경제가 그렇게 썩 좋지 않다고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긴축의 시기에는 좀 빨라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은 그렇게 너무 모든 걸 낙관적으로 해석하는 이런 편향성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기 이 자산을 보호하는데 그렇죠. 더 도움이 될 심리적으로 거다 도움이 생각을 될 것 합니다. 같아요. 네. 그러면은 말씀해주신 부분을 짚어보면은 당분간 우리는 물가, 인플레에서 좀 자유로울 수 없다. 이걸 감안하고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부문장님이 보시기에는 그 인플레 영향권 언제까지로 보시나요? 네, 저희도 뭐 내년도 중반 정도까지는 높은 물가 수준이 유지될 것 같아요. 이거는 네.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뭐 어제 유럽도 나왔지만 유럽도 아마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뭐 결국은 이러한 현상이라는 게 그동안 많이 써왔던 재정정책 자금들이 가계로 들어가 있고 그 가계는 어쨌든 소비를 해야 되는데 그 소비를 맞추기 위한 생산이라는 게 병목 현상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물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 고용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네. 이런 현상들이 모두 아직도 꽉 이렇게 차 있다는 거예요. 경제 체제에. 네. 그래서 그게 해소되려면 시간이 분명히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도 중반 이후에나 좀 안정이 되지 않을까 싶고 다만 이제 한 가지 조금 좀 굿뉴스라고 볼 수 있는 건 뭐 저희들이 최근에 유가 하락에서도 볼 수 있듯이 유가는 사실 수요 측면의 문제도 있지만 공급 측면에서는 계속 증산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캐파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증산을 안 했기 때문에 뭐 특히 그 산유국들이 자기네들도 돈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예, 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게 좋았기 때문에 이 현상이 나타났는데 어쨌든 수요가 조금만 줄어들게 되면은 공급이 많아질 수 있다는 기대들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하면 그게 아마 내년도 하반기 정도쯤에는 네. 전반적인 물가 수준을 내리는데 좀 도움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좀 멀리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럼 12월 당장 이 달의 대응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마지막으로 조언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뭐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는 내릴 수도 있지만 오를 수도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막 하고 싶으신 시장일 거예요. 그럴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조금 지금은 조심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현금화를 그럼 하라는 얘기냐? 아니요, 현금화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현금화라는 건 물가가 낮은 시기에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현금 아니다. 갖고 있으면 물가가 높아지면 내년에 바로 그 물가 상승률만큼 가치가 훼손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실질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물가 상승에 강한 그런 주식들을 좀 놓을 필요가 있고 네. 거기서 대표적인 거는 결국 뭐냐면 우리가 뭐 금리가 오르고 내리고 해가지고 그게 성장주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진실로 중요한 거는 굉장히 계속적으로 이익을 낼 수 있는 기업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주에 대해서 한 반, 그 다음에 방어적인 주식들 한 반 정도를 채우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금화가 답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의 최석원 부문장과 함께했고요. 오늘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네요. 2부에서도 이 흐름이 이어지는지 체크하면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